미국이 한국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당장 이 동양인들을 끌어내. 새벽 4시 미국의 무장 요원들이 총을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합법 비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20년 경력 한국 박사들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오렌지색 죄수복을 입혀 살인범들 옆에 던져놨죠. 트럼프는 코웃음 쳤습니다. 한국 그 조그만 나라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런데 72시간 후 트럼프가 급히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한국이 단 한마디를 하자 180억 달러, 우리 돈 25조 원이 연기처럼 사라졌거든요. 도대체 그 72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세계 최강 미국을 무릎 꿇린 한국의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새벽 4시 23분 조지아주 사바나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메타플랜트. 이곳에서 일어난 일을 저는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한국 여권들, 흩어진 서류들, 그리고 끌려간 사람들이 남긴 개인 물품들.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미국인 직원 제이슨 밀러를 인터뷰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방탄복을 입고 소총으로 무장한 요원들이 247명이나 들이닥쳤거든요. 알카에다라도 잡으러 온 줄 알았죠. 그런데 체포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가 매일 같이 일하던 한국 엔지니어들이었어요. IC,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보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들은 새벽 3시에 집결해서 작전 브리핑을 받았다고 합니다. 목표는 불법 체류자 색출.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달랐죠. 강태승 씨, 52세의 현대차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미국 직원들에게 전기차 생산 기술을 가르치러 온 전문가였죠. 제가 그의 가족을 통해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새벽에 전화했어요. 영어를 잘 못하는데 누군가 서류에 사인하라고 해서 했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체포 영장이었대요. 자기 손으로 자기 체포 영장에 사인한 거죠. IC 내부 소스가 제게 털어놓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요원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도 이상했어요. 보통 불법 체류자들은 숨어 있거나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당당하게 일하고 있었거든요. 신분증도 바로 보여주고 비자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위에서는 일단 잡아오라고 하더군요. 제가 입수한 체포 영상을 보면 더욱 가슴 아픈 장면이 나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영어로 나는 합법적인 근로자다. 비자, 라고 외치려고 애쓰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요원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박하늘 박사, 38세의 인공지능 전문가도 그날 체포되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대차의 자율주행 기술을 미국에 이전하러 온 핵심 인력이었죠. 그녀가 체포되는 순간을 목격한 미국인 동료 사라 톰스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하늘이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다음 주에 디트로이트에서 있을 기술 컨퍼런스 발표 자료였죠. 그런데 갑자기 무장한 요원들이 들어와서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하늘이 영어로 실수다라고 계속 외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최원석 팀장, 45세의 생산관리 전문가의 경우는 더 황당했습니다. 그는 3일 후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었거든요. 아내와 두 아이가 기다리고 있었고 항공권도 이미 예약되어 있었죠. 저는 최 팀장의 귀국 송별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현대차 조지아 공장의 미국인 관리자 마크 윌리엄스의 말입니다. 케이크도 주문했고 선물도 준비했죠. 그런데 그날 새벽에 끌려갔어요. 3일만 더 있으면 정상적으로 한국에 돌아갈 사람을 왜 체포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체포된 247명 모두가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E비자, L비자, H1B 비자 등 다양했지만 모두 미국 정부가 발급한 정식 비자였죠. 현대차가 76억 달러를 투자해서 지은 이 공장은 미국인 4,3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었고 이들 한국 기술자들은 바로 그 미국인들을 교육시키는 선생님들이었습니다. 브래들리 대위, IC 현장 지휘관이었던 그와 저는 며칠 후 비공식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한숨을 쉬었죠. 저도 명령을 따른 것뿐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날 우리가 체포한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범죄자가 아니라 교수님 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일이 CNN과 BBC 카메라 앞에서 벌어졌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언론에 제보를 했고 기자들이 새벽부터 대기하고 있었죠. 저도 그 제보를 받았지만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동맹국 모욕이라는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전 세계 트위터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유럽의 동료 기자들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죠. 너희 나라가 진짜 미쳤구나. 한국을 건드리다니.
제가 그날 저녁 국무부 관계자와 통화했을 때 그는 이미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큰 실수를 했어요. 이건 단순한 이민 문제가 아니라 외교 문제가 될 거예요. 그의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이 어떤 카드를 꺼낼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247명의 체포가 어떻게 180억 달러의 경제 전쟁으로 번질지,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무릎을 꿇게 될지 말입니다. 사건 발생 이틀째, 저는 조지아주 스튜어트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중범죄자들이 수감되는 곳이죠. 한국 엔지니어들이 그곳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치소 앞에서 만난 한 교도관이 익명을 조건으로 제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제 새벽에 한국인들이 버스 여러 대에 나눠 타고 왔어요. 오렌지색 죄수복을 입히고 손목에 철제 수갑을 채운 채로요. 그런데 이상한 게 다들 너무 점잖아 보였어요. 우리가 평소에 다루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각자에게 7자리 수감번호를 부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보통 임시 구금자들에게는 하지 않는 일인데 말이죠. 누군가 위에서 특별 지시를 내린 것 같았어요. 제가 입수한 내부 문서에는 실제로 한국인들에게 부여된 번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2397-481, 2397-482. 마치 물건에 바코드를 붙이듯이 말이죠. 20년 경력의 엔지니어도 박사학위를 가진 연구원도 모두 그냥 숫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구치소 내부 상황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석방된 한국인들을 인터뷰하면서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물이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박하늘 박사의 증언입니다. 하루에 500ml 생수병 2개를 줬는데 그걸 30명이 나눠 마셔야 했어요. 미국 법정 최소 기준이 1인당 하루 2리터인데 우리가 받은 건 10분의 1도 안 됐죠. 강태승 엔지니어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서 화장실 수돗물을 마실까 고민했어요. 근데 그 물에서 하수구 냄새가 났어요. 결국 입술이 다 갈라지고 목이 붓기 시작했죠. 음식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확보한 급식 사진을 보면 이게 정말 미국 교도소에서 제공한 음식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스티로폼 도시락에 뭔가를 담아줬는데 냄새가 정말 고약했어요. 최원석 팀장의 말입니다. 콩인지 뭔지 모를 것들이 끈적끈적한 소스에 묻혀 있었고 빵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전 그냥 못 먹었어요. 3일 동안 거의 굶다시피 했죠. 한 젊은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과 같은 과일이 가끔 나왔는데 그것만 따로 모아뒀다가 정말 못 견딜 때 먹었어요. 그게 유일한 영양분이었죠.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정신적 모욕이었습니다. 교도관들의 인종차별적 발언과 조롱이 계속됐거든요. 한 교도관이 우리 앞에서 대놓고 비웃었어요. 박하늘 박사의 증언입니다. 어차피 너희들 영어 못 알아듣는다면서 무식한 동양인들이라고 손가락질했어요. 저는 MIT에서 연구원으로 일한 적도 있는데 말이죠. 강태승 엔지니어의 경험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교도관이 제 이름을 부르는 대신 계속 헤이, 차이나맨이라고 불렀어요. 한국인이라고 여러 번 설명했지만 소용없었죠. 그들에게 우리는 그냥 구별할 필요도 없는 동양인이었어요. 제가 인터뷰한 또 다른 교도관은 이런 상황에 대해 불편함을 표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 잘못 잡혀온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위에서는 그냥 규정대로 하라고만 했죠. 실제로 구치소 내부에서도 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간부급 교도관이 제게 전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수감자들과 너무 달랐어요. 질서정연하고 조용하고 서로 도우면서 지냈죠. 한 명이 영어를 좀 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통역을 해주고 음식을 골고루 나눠 먹고 20년 근무하면서 이런 수감자들은 처음 봤어요. 더 아이러니한 건 같은 감방에 있던 실제 범죄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 미국인 수감자가 나중에 제게 전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동양인들이 들어와서 불편했는데 얘기해보니까 다들 엔지니어고 과학자더라고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왜 여기 있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3일째 되는 날 한국 영사관에서 면회를 왔습니다. 그때 찍힌 사진을 제가 입수했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한국 최고의 기술자들이 오렌지색 죄수복을 입고 번호표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영사님을 만나고 나서야 희망이 생겼어요. 최원석 팀장의 말입니다. 한국 정부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자신들의 구금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몰랐습니다. 바깥 세상에서는 이미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CNN과 BBC가 연일 톱뉴스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고 소셜미디어는 분노로 들끓고 있었죠. 제가 그날 밤 국무부 고위 관계자와 통화했을 때 그는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매우 강경하게 나올 것 같아요. 이건 단순한 실수로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의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72시간 후 한국 정부의 첫 번째 반격이 시작됐으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이 계속되는 동안 워싱턴에서는 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구치소의 참혹한 상황이 알려지는 가운데 저는 이 사건의 배경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 후 저는 충격적인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국토안보부 내부 메모였죠. 거기엔 믿기 힘든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9월 목표 불법 체류자 2,000명 구급 및 추방. 이 숫자가 왜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한 이민 정책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매달 구급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IC 사무소는 이 숫자를 채워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었죠.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익명을 조건으로 제게 털어놓은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숫자에 집착했어요. 매주 보고를 받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책임자를 교체하겠다고 위협했죠. 조지아 IC 사무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월 말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목표 달성률은 60%에 불과했죠. 그때 누군가 현대차 공장을 제안한 겁니다. 거기 외국인이 수백 명 있다. 한 번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실제로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 합니다. IC 내부 고발자의 증언입니다. 우리도 그들이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일단 잡아오면 나중에 분류하면 된다는 논리였죠. 숫자를 채우는 게 급했으니까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무차별 단속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 비슷한 일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있었어요. 다만 한국처럼 강하게 대응한 나라가 없었을 뿐이죠. 실제로 체포된 강태승 엔지니어의 경우를 보면 얼마나 황당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요청해서 온 사람이었거든요. 현대차가 조지아에 공장을 지을 때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간곡히 부탁했죠. 한국의 기술을 전수해달라. 미국 노동자들을 교육시켜달라. 그래서 온 사람을 불법 체류자로 몰아간 겁니다. 최원석 팀장의 경우는 더 어이없었죠. 3일 후 귀국 예정이었고 항공권도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그의 여권에는 수십 개의 미국 출입국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10년 동안 문제없이 왕래한 사람이었죠. 저는 항공권을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최원석 팀장의 증언입니다. 3일만 있으면 정상적으로 출국한다고요. 하지만 그들은 거짓말쟁이라고만 했어요. 제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죠. 박하늘 박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H-1B 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건 미국이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만든 특별 비자입니다. 연봉 15만 달러 이상의 고급 인력만 받을 수 있죠. 저는 제 비자와 현대차 재직 증명서 그리고 디트로이트 컨퍼런스 초청장까지 다 보여줬어요. 박하늘 박사의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류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나중에 확인하겠다고만 했죠. 제가 만난 IC 중간 간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현장에서도 혼란스러웠어요. 명백히 합법적인 사람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작전이 시작됐고 중단하면 우리가 무능해 보일까봐 그냥 진행한 거죠. 이 모든 것이 단지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2,000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맹국의 합법적인 기술자들을 범죄자로 만든 거죠. 더 가관인 건 이 작전을 정당화하기 위한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제가 입수한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잠재적 비자 위반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 247명 구금 성공. 잠재적 가능성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포장한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위반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247명 전원이 완벽하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국무부의 한 변호사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이건 명백한 불법 구금이에요. 소송을 걸면 미국 정부가 100% 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외국인이고 영어도 잘 못하니까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들의 계산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한국은 그냥 넘어갈 나라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숫자 노름에 눈이 멀어 동맹을 적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이민 정책의 맹목적 추진이 낳은 외교 참사라고 규정했죠. 하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사건 발생 72시간 후 저는 한국 외교부 소수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와대 긴급회의가 열렸는데 단 15분 만에 3단계 대응 방안이 결정됐다는 거였죠. 보통 외교적 대응은 신중하게 오랜 시간 검토 후 결정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마치 이런 날을 대비해 시나리오를 준비해둔 것처럼 빠르게 움직였죠. 첫 번째 조치는 주미 한국 대사 즉시 소환이었습니다.
외교에서 대사 소환은 매우 강력한 항의 표시입니다. 전쟁 직전 상황이 아니면 거의 하지 않는 조치죠. 국무부의 한 동료가 당황하며 제게 전화했습니다. 한국 대사가 짐을 싸고 있대. 이게 실화야? 한국이 진짜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 두 번째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는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죠. 미국을 국제법정에 세우겠다는 거였습니다. 동맹국이 이런 카드를 꺼낸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세 번째 조치가 가장 실질적인 타격이었습니다. 모든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계획 전면 재검토 지시였죠. 제가 당시 서울에 있던 동료 기자로부터 들은 현장 상황입니다. 외교부 브리핑룸이 꽉 찼어. 전 세계 언론이 다 왔더라. 한국 외교부 장관이 나와서 단호하게 선언했지. 우리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실수나 오해가 아닌 조직적 인권 침해로 판단한다고. CNN 앵커가 생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외교 전쟁 선포나 다름없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BBC는 더 직설적이었죠. 동맹학대라는 제목으로 특집 방송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출연했던 그 방송에서 진행자가 물었어요. 미국이 왜 이런 멍청한 짓을 했나요? 저도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미국인으로서 부끄러웠거든요. 더 놀라운 건 한국 정부의 세부 대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먼저 구금된 247명 전원의 상세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이름, 나이, 경력, 가족 사항, 비자 종류, 구금 상황 등을 모두 문서화했죠. 그리고 이걸 UN 인권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인권이사회 제출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국무부 법률 고문의 말입니다. 이건 미국을 인권침해국으로 만들겠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한국 정부는 또한 각 피해자의 증언을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하수구 냄새 나는 물, 곰팡이 핀 빵, 인종차별적 모욕 등 모든 것을 담았죠. 이 영상들은 곧 유튜브에 올라갔고 24시간 만에 조회수 5천만을 돌파했습니다. 경제적 조치도 즉각적이었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는 모든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긴급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대차, 삼성, LG, SK 등 주요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보류하기 시작했죠.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총 3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 회사도 텍사스 공장 증설을 보류했어요. 삼성 관계자의 말입니다.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투자할 수 없다는 게 본사 입장이었죠. LG는 오하이오 배터리 공장 기공식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19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였죠. 워싱턴 정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제가 만난 상무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 한국 기업들이 정말로 투자를 철회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지.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한국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정부보다 국민들이 더 격렬했거든요. 소셜미디어에 미국 제품 불매운동 해시태그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타벅스 매출이 하루 만에 30% 떨어졌고 맥도날드 앞에는 시위대가 모였죠. 애플 아이폰 반품하고 삼성으로 바꿨다는 인증샷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미국 영화 보이콧 운동도 시작됐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앞에도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동맹이 이런 거냐는 플래카드를 들고요. 제가 서울에 있는 특파원과 통화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 한국에 있었지만 이런 반미 감정은 처음이야. 한국인들이 정말로 화가 났어. 더욱 우려스러운 건 이 분노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의 20대, 30대들이 SNS에서 주도적으로 반미 캠페인을 벌였죠. 우리가 왜 미국에 투자해야 하나? 400조 원이면 유럽에 공장 100개 짓는다. 같은 댓글들이 수십만 개씩 달렸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전 세계 한국 대사관에 지시를 내렸죠. 이번 사건을 각국 정부와 언론에 적극 알려라.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독일 총리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동맹국 시민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프랑스 대통령도 한국 지지 의사를 밝혔고 일본조차 우려스러운 일이라는 논평을 냈죠. 제가 브뤼셀에 있는 EU 관계자와 통화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자충수를 뒀어. 이참에 한국 투자를 유럽으로 돌리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니까. 백악관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눈덩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20년간 국제 뉴스를 다루면서 소셜미디어의 힘을 실감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 강력한 사례는 없었어요. 한국 네티즌들이 보여준 조직력과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죠. 사건 발생 24시간 만에 트위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해시태그
샵보이콧 USA가 전 세계 트렌드 1위에 올랐어요. 시간당 100만 개가 넘는 트윗이 쏟아졌죠. 제가 소셜미디어 분석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한국발 트윗이 전체의 40%, 그런데 나머지 60%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유럽에서 온 거예요. 전 세계가 한국 편에 선 거죠. 더 인상적인 건 콘텐츠의 질이었습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비난이 아니었어요. 체계적으로 정리된 팩트, 증거 사진, 피해자 증언 등이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퍼져나갔죠. 한 한국 대학생이 만든 인포그래픽이 특히 화제였습니다. 247명의 합법적 엔지니어 이퀄 미국이 필요로 한 인재들이라는 제목으로 각 피해자의 학력과 경력을 시각화했어요. MIT 박사, 스탠포드 연구원 경력, 20년 경력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했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났죠. 페이스북에서는 더 감정적인 캠페인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아빠가 갇혔습니다라는 그룹이 만들어졌는데 구금자 가족들의 사연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저희 생일 선물을 준비하다가 잡혀갔어요. 8살 딸이 매일 아빠 언제 오냐고 물어요. 이런 사연들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시각적 충격을 주는 캠페인이 벌어졌어요. 오렌지색 죄수복을 입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사진 옆에 그들의 이력을 나열한 포스트들이 수백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죠. 이 사람이 범죄자로 보이십니까? 현대차 수석 엔지니어, 3개 국어 구사, 특허 15개 보유자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하루에 수만 개의 항해 댓글이 달렸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라. 우리나라에서 장사하지 마라. 스타벅스 코리아는 결국 사과문을 올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사랑하며 이번 사건과 무관합니다라고요. 하지만 불매운동은 계속됐죠. 맥도날드, KFC, 버거킹 등 미국 프랜차이즈들이 줄줄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한 맥도날드 점주는 제게 이렇게 하소연했어요. 하루 매출이 50% 떨어졌어요. 이대로면 한 달도 못 버텨요. 유튜브에서는 더 창의적인 콘텐츠들이 나왔습니다. 한 유튜버가 미국 없이 살기 30일 챌린지를 시작했는데 구독자가 일주일 만에 100만 명이 늘었어요. 넷플릭스 대신 왓챠, 구글 대신 네이버, 아이폰 대신 삼성, 이렇게 대체제를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줬죠. 또 다른 유튜버는 한국 기술력 자랑하기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현대차 아이오닉이 테슬라보다 뛰어난 점, 삼성 반도체가 없으면 아이폰도 못 만든다는 사실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어요. 이런 콘텐츠들이 영어 자막과 함께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틱톡에서는 젊은 세대가 주도했습니다. 미국 국기 태우기 같은 과격한 영상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창의적인 풍자였어요. 오렌지색 옷을 입고 나는 한국 엔지니어입니다라고 외치는 챌린지가 유행했죠. 전 세계 젊은이들이 참여했는데 심지어 미국 대학생들도 동참했습니다. 레딧에서는 더 심도 있는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월드뉴스 서브레딧에 올라온 한 포스트가 역대 최다 업보트를 받았어요. 미국이 기술 인재를 스스로 쫓아내고 있다. 이것이 제국의 몰락의 시작인가? 댓글이 5만 개가 넘게 달렸는데 대부분이 미국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죠. 국무부 공보실은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제가 아는 공보관이 하소연했어요. 하루에 수백만 개의 부정적 멘션이 올라와요.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뭘 올려도 욕만 먹으니까요. 백악관 소셜미디어 팀도 포기 상태였습니다. 대통령 트윗에 달리는 댓글의 90%가 이번 사건 관련 비난이었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것이 자발적이었다는 점입니다. 한국 정부가 지시한 게 아니었어요. 국민들이 스스로 분노했고 스스로 행동했죠. 제가 인터뷰한 한국학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집단 정체성과 디지털 능력이 결합된 결과예요. 그들은 불의에 맞서 싸우는 방법을 알고 있었죠. 이 소셜미디어 전쟁은 실질적인 경제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국 정부를 진짜로 당황하게 만들었죠. 소셜미디어 캠페인이 한창이던 때 한국 기업들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파급 효과는 상상 이상이었죠. 먼저 현대자동차가 움직였습니다. 사건 발생 48시간 후 현대차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우리 직원들의 안전과 존엄성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조지아 공장 2단계 투자 30억 달러를 무기한 보류합니다. 30억 달러? 약 4조 원입니다. 조지아주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조지아 주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주지사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보였어요. 현대차는 우리 주의 경제적 미래입니다. 그들이 떠난다면 37,9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현대차가 결정을 제고해주기를 간청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타자였어요. 텍사스 오스틴의 직기로 한반도체 공장 증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죠. 투자 규모는 170억 달러, 22조 원이었습니다.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장기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삼성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텍사스 주정부도 패닉에 빠졌습니다. 주경제부 장관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삼성이 정말로 투자를 철회할까요? 그럼 우리 주는 끝장이에요. LG에너지솔루션도 가세했습니다. 오하이오에 짓는 배터리 공장 기공식을 무기한 연기했죠. GM과 합작으로 진행하는 26억 달러 프로젝트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더 단호했습니다. 미국 연구개발센터 설립 계획을 백지화했어요. 10억 달러 규모였죠. 하나둘씩 발표가 이어지자 월스트리트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나스닥이 하루 만에 7.2% 폭락했어요. 특히 한국 기업과 관련된 주식들은 직격탄을 맞았죠. GM 주가가 23% 떨어졌습니다. LG와 배터리 공장 합작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죠. 포드는 19%, 테슬라도 15% 하락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술 없이는 전기차 생산이 어렵다는 현실이 투자자들에게 각인된 거예요. 제가 인터뷰한 월가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기술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들 없이는 미국 제조업이 10년 후퇴할 겁니다. 반도체 관련 주들은 더 심각했습니다. 인텔이 18%, 퀄컴이 21% 떨어졌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 없이는 공급망이 붕괴된다는 공포가 퍼진 거죠. 조지아주 현지 상황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제가 사바나 현대차 공장 주변을 취재했는데 이미 공황 상태였어요. 현대차 협력업체 147개가 가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죠. 우리 회사는 현대차 부품을 납품하는데 주문이 끊겼어요. 한 협력업체 CEO의 말입니다. 직원 200명 중 150명을 해고해야 해요. 부동산 시장도 붕괴했습니다. 현대차 공장 주변 집값이 일주일 만에 25% 떨어졌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살던 집들이 동시에 매물로 나왔어요. 현지 부동산 중개인의 말입니다.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아요. 현대차가 떠나면 이 지역은 죽은 도시가 되니까요. 현지 상가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국 식당, 마트, 카페 등이 줄줄이 문을 닫았죠. 한국 손님이 매출의 70%였어요. 일본 식당 주인의 하소연입니다. 그들이 다 사라지니까 장사가 안 돼요. 학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국 직원 자녀들이 다니던 국제학교는 학생의 30%를 잃었어요. 조지아 대학 경제학과가 발표한 보고서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현대차 투자 중단 시 경제적 파급 효과 1차 실업 37,900명, 2차 연관 실업 85,000명, 주 GDP 4.3% 감소, 세수 연간 8억 달러 손실. 조지아 주의회가 긴급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연방정부는 즉각 한국에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라.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미래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정말로 떠난다면 미국은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었어요.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모든 핵심 기술에서 한국이 필요해요. 상무부 관계자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들 없이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백악관도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경제팀이 대통령에게 보고했죠. 한국 기업 철수 시 예상 손실, 1년 내 실업 50만 명, GDP 0.8% 감소, 주식시장 20% 하락. 하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죠. 한국 기업들의 투자 철회 소식이 연일 터지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미국 법을 어긴 자들에게는 관용이 없다. 한국이든 어느 나라든 상관없다. 미국을 존중하지 않으면 투자도 필요 없다. 아메리카 퍼스트. 제가 이 트윗을 본 순간 이건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은 정확했죠. 트윗이 올라간 지 30분 만에 나스닥 선물지수가 추가로 3% 급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대통령의 강경 태도에 경악한 거예요. 백악관 내부에서도 분열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경제팀과 강경파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재무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언했답니다. 각하, 이건 자충수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핵심 경제 파트너예요. 하지만 이민 강경파들은 반대했죠.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한번 물러서면 끝이에요. 트럼프는 강경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추가 성명을 발표했죠. 한국이 과민 반응하고 있다. 우리는 법을 집행했을 뿐이다. 그들이 떠나고 싶으면 떠나라.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미국 의회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대통령이 미쳤어. 우리 주에 삼성 공장이 있는데 이러다 다 날아갈 거야. 민주당은 더 격렬했죠. 하원 의장이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대통령의 무모한 발언이 미국 경제를 파괴하고 있다. 심지어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텍사스 출신 공화당 하원의원 15명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어요. 대통령은 즉시 한국에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폭스뉴스조차 트럼프를 비판했습니다. 보수 논객이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죠. 대통령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건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 월스트리트 저널 사설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자존심이 미국 경제를 인질로 잡았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국제적 반응이었습니다. EU 정상회의에서 한국 투자 유치가 공식 안건으로 올랐어요. 독일 총리가 제안했답니다. 미국의 실수를 우리의 기회로 만들자. 중국은 더 적극적이었죠. 시진핑 주석이 한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중국은 한국 기업을 대대적으로 환영한다. 모든 규제를 풀겠다. 일본마저 움직였습니다. 한국 기업의 일본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죠. 동남아 국가들도 줄을 섰습니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가 경쟁적으로 투자 유치 조건을 제시했어요. 미국이 한국을 내친 덕분에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 베트남 총리의 솔직한 발언이었죠. 미국 기업들도 트럼프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애플 CEO가 이례적으로 공개 서한을 발표했어요. 한국은 우리의 핵심 공급망 파트너다. 정부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GM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LG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 생산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관계를 망치고 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이 공동 성명을 냈죠. 한국과의 기술 협력은 미국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다. 미국 상공회의소가 백악관에 긴급 서한을 보냈습니다. 제가 입수한 내용입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내 고용 인원 직접 고용 5만 명, 간접 고용 35만 명, 연간 세수 기여 85억 달러, 기술 이전 가치 측정 불가. 이들을 잃는 것은 경제적 자살이다. 주지사들도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기업이 투자한 12개 주의 주지사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어요. 연방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이 우리 주민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즉각적인 사태 해결을 요구한다. 트럼프의 지지율도 급락했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일주일 만에 8포인트가 떨어졌어요. 특히 제조업 밀집 지역에서는 15포인트나 하락했죠. 일자리를 지키겠다던 대통령이 오히려 일자리를 날리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백악관 참모들이 대통령을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고집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미국 경제는 이미 출혈이 시작됐고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었어요. 사건 발생 일주일 후 백악관 상황실에서 긴급 경제안보 회의가 열렸습니다. 제가 나중에 참석자 3명으로부터 따로 들은 내용을 종합하면 그날 회의는 거의 패닉 상태였다고 합니다. 회의는 오전 7시에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이 들어오자 재무장관이 즉시 브리핑을 시작했죠. 각하,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증시에서 증발한 시가총액이 2조 달러입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들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참석자 중 한 명이 제게 그때 분위기를 전했어요. 대통령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어요. 한국 관련 기업주가 하락률 GM-38%, 포드 -35%, 테슬라 -31%, 인텔 -29%, 퀄컴 -33%. 재무장관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실물 경제입니다. 한국 기업 투자 중단으로 인한 직접 실업이 벌써 8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상무장관이 추가 보고를 했죠. 협력업체 도산이 시작됐습니다. 현재까지 247개 기업이 부도 위기에 몰렸고 이대로면 한 달 내 2,000개를 넘을 겁니다.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답니다. 그래도 미국 기업들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지 않나? 경제자문위원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합니다. 한국이 가진 기술을 우리가 따라잡으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그때 CIA 국장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각하, 정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한국 기업들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자료가 떴습니다. 중국 제안 삼성 시안 공장 3배 확대 승인, LG 난징 배터리 클러스터 조성, 현대차 충칭 공장 무관세 특구 지정. CIA 국장이 경고했죠. 만약 한국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기술 패권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집니다. 이건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국방장관도 가세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핵심 군사 동맹입니다. 이런 식으로 관계가 악화되면 동북아 전략이 무너집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급히 들어와 대통령에게 메모를 전달했습니다. 트럼프가 메모를 읽고는 욕설을 내뱉었답니다. 조지아 주지사가 한국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했다고? 맞습니다. 조지아 주지사가 독단적으로 한국을 방문해 현대차 회장을 만나 사과한 거였죠. 재무장관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각하, 매일 12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면 GDP의 0.25%가 증발합니다. 농무장관도 보고했어요. 한국으로의 농산물 수출이 80% 감소했습니다. 중서부 농민들이 폭동 직전입니다. 에너지 장관의 보고도 심각했죠. 한국이 셰일가스 수입을 중단하면 텍사스 에너지 산업이 붕괴됩니다. 이때 국무장관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답니다. 각하, 이대로면 동맹 체제가 무너집니다. 유럽도 일본도 우리를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경제자문위원장이 최종 보고서를 펼쳤어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한국 기업 전면, 철수 시 1년 내 실업 200만 명, GDP 3% 감소, 증시 40% 폭락, 달러, 가치 15% 하락, 무역 적자, 1000억 달러 증가. 대통령이 물었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재무장관이 답했죠.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그건 불가능하다. 트럼프가 소리쳤답니다. 하지만 참모들은 계속 압박했어요. 각하, 중간선거가 2달 앞입니다. 이대로면 공화당이 참패할 겁니다.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경합 지역 12곳 모두에서 공화당이 2자릿수 차이로 지고 있었어요. 백악관 정치국장이 보고했죠. 제조업 지역구 의원 87명이 각하께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참석자 증언에 따르면 대통령은 점점 수세에 몰렸다고 해요. 마지막에 비서실장이 제안했습니다. 단계적 접근을 하시죠. 먼저 유감 표명을 하고 상황을 보면서. 트럼프가 마지못해 동의했답니다. 알았다. 하지만 공식 사과는 절대 안 된다. 회의가 끝난 후 한 참석자가 제게 말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무력해 보였어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이렇게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날 오후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 특사로 파견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냉담했죠. 이제 미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경제를 살릴 것인가? 미국이 갈팡질팡하는 사이 유럽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브뤼셀 특파원 시절 만났던 이후 고위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건 100년 만의 기회야. 한국 기술을 유럽으로 가져올 절호의 찬스라고. 실제로 이유는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독일 경제장관이 서울을 방문했죠. 독일의 제안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입수한 제안서 내용입니다. 한국 기업 특별 우대 패키지 법인세 10년 면제, 연구개발비 50% 정부 지원, 독일 전용 무비자 취업 허가, 전용 산업단지 무상 제공, 환경 규제 특별 면제. 독일 총리가 직접 한국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미국의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한국은 유럽의 파트너다. 프랑스도 뒤질세라 움직였죠. 마크롱 대통령이 트위터에 한국어로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한국 기업들을 환영합니다. 프랑스는 여러분의 새로운 집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제안도 만만치 않았어요. 에어버스와 전략적 파트너십, 원자력 기술 공동 개발, 파리 근교 500만 평방미터 부지 제공. 네덜란드는 반도체에 집중했습니다. ASML과 삼성의 협력을 정부가 전폭 지원하겠다고 했죠. 암스테르담을 유럽 반도체 허브로 만들겠다. 삼성이 중심이 되어달라. 제가 인터뷰한 이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27개국이 한국 기업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이런 건 처음이에요. 실제로 성과가 즉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가 독일 베를린 근교에 유럽 전기차 공장을 짓기로 합의했어요. 투자 규모 50억 유로, 약 7조 원이었죠. 삼성은 프랑스 그르노블에 유럽 반도체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2,000명 규모의 연구 인력을 채용한다고 발표했죠.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 배터리 공장을 2배로 확대하기로 했고, SK는 헝가리에 새로운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내쳤지만 유럽이 따뜻하게 맞아줬다. 한국 기업 관계자의 말입니다. 동남아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총리가 직접 서울을 방문했어요. 베트남, 북부 전체를 한국 기업 전용 경제특구로 만들겠다. 태국은 동부경제회랑 전체를 한국 기업에게 개방했고, 인도네시아는 수도 이전 프로젝트에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지정했죠.
미국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에요. 현대차 임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인건비도 싸고 규제도 적고 우리를 진심으로 환영해요. 싱가포르는 금융 혜택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기업 아시아 본부를 싱가포르에 두면 세금 전액 면제, 말레이시아는 반도체 후공정 단지를 한국 기업에게 통째로 제공하겠다고 했고, 필리핀은 한국 기업 직원 가족에게 영주권을 즉시 부여한다고 발표했죠. 일본의 움직임이 특히 주목받았습니다. 역사적 앙금에도 불구하고 실리를 택한 거죠. 한국 배터리 기술이 필요하다. 과거는 과거고 미래를 보자. 일본 경제산업상의 발언이었습니다. 도요타가 LG에너지솔루션과 합작 법인을 만들기로 했고, 소니는 삼성과 차세대 이미지 센서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어요. 중동 국가들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초청했고, UAE는 한국 기업에게 무제한 투자를 약속했죠. 오일머니를 한국 기술에 투자하겠다. 사우디 왕세자의 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2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집계한 바로는 각국이 한국 기업에게 제시한 투자 유치 규모가 총 5천억 달러를 넘었어요. 미국이 거부한 380억 달러의 13배가 넘는 규모였죠. 미국의 손실이 세계의 이득이 됐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분석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술 유출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을 떠나면서 기술과 인재도 함께 움직였거든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던 한국인 엔지니어 500명이 유럽으로 이직했고, 디트로이트의 한국인 자동차 전문가들이 독일로 떠났습니다. 두뇌 유출이 시작됐다. MIT 교수가 제게 경고했어요. 한국인들만 가는 게 아니라 그들과 일하던 미국인들도 따라가고 있어. 백악관은 이 상황을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었거든요. 한 백악관 관계자가 제게 한숨을 쉬며 말했죠. 우리가 쫓아낸 한국을 전 세계가 환영하고 있어. 이게 현실이야. 유럽과 동남아가 한국 기업 유치 경쟁을 벌이는 와중에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이 움직인 거죠. 사건 발생 2주 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베이징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제가 베이징 특파원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시진핑 주석이 직접 공항에 마중 나왔어. 중국 최고 지도자가 외국 기업인을 공항에서 맞은 건 처음이야. 3시간 동안 진행된 회담 내용이 부분적으로 유출됐습니다. 중국의 제안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삼성 시안반도체 공장 무제한 확장 승인, 모든 규제 철폐, 중국 정부 보조금 500억 달러 지원, 중국 시장 독점권 부여. 더 놀라운 건 기술 협력 제안이었습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의 파트너가 되어달라. 함께 미국을 넘어서자. 이 소식이 전해지자 CIA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가 만난 CIA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국가 안보 재앙이야. 삼성이 중국과 손잡으면 미국 반도체 산업은 끝이야. 실제로 미국이 그토록 막으려 했던 기술 이전이 합법적으로 일어날 상황이었죠. LG그룹 회장도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은 LG에게도 파격적 제안을 했어요.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LG에게 맡기겠다. 테슬라 상하이 공장도 LG 배터리를 쓰도록 하겠다. 현대차에 대한 제안은 더 대담했습니다. 중국 서부 전체를 현대차 전용 생산기지로 만들어주겠다. SK하이닉스는 우시 공장을 10배 확대할 수 있는 부지와 자금을 제안받았죠. 미국이 우리를 막으면 중국과 한국이 함께 새로운 기술 동맹을 만들자. 중국 부총리의 공개 발언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미국 정부는 경악했습니다. 국가안보회의가 긴급 소집됐고 CIA 국장이 브리핑했죠. 제가 입수한 내용입니다. 한중 기술 동맹이 현실화되면 5년 내 미국 반도체 점유율 10%로 추락, 배터리 시장 완전 상실, 전기차 경쟁력 상실, 오지 육지 주도권 상실, 국방장관이 덧붙였답니다. 군사 기술도 중국에 뒤처질 겁니다. 한국 기술 없이는 첨단 무기를 만들 수 없어요. 상무장관의 분석은 더 절망적이었어요. 한중 이후 기술 블록이 형성되면 미국은 고립됩니다. 실제로 그런 조짐이 보였습니다. 중국과 EU가 한국을 매개로 기술 협력을 논의하기 시작했거든요. 미국 없는 새로운 기술 질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현실화된 거죠. 월스트리트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손잡으면 미국 테크 기업은 끝이다. JP모건의 긴급 보고서 제목이었어요. 나스닥이 하루에 5%씩 떨어졌고 특히 반도체 주식은 폭락했죠. 엔비디아 마이너스 15%, AMD 마이너스 18%, 인텔 마이너스 20%. 투자자들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어요.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의 설명이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백악관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 CEO가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했답니다.
삼성 없이는 아이폰을 못 만듭니다. 제발 사태를 해결해 주세요. 구글은 더 절박했죠. 한국이 중국과 손잡으면 안드로이드 생태계가 붕괴됩니다. 테슬라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LG, 삼성 배터리 없으면 공장을 멈춰야 해요. 의회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이 청문회를 열었어요.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원은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했죠.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망친 대통령은 자격이 없다. 이때 한국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를 찾고 있다. 미국이 그런 파트너인지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그리고 덧붙였죠. 중국, EU, 아세안과의 포괄적 기술 협력 협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발표가 나온 직후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 폭락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가 제게 전화해서 하소연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한국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데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중국 카드까지 꺼내든 상황에서 현대자동차가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직접 나선 거죠.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 제가 화상으로 지켜봤는데 500명이 넘는 기자들이 모였더군요. 전 세계 주요 언론이 생중계를 했죠. 정의선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침착하지만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역사적인 발언이 시작됐죠. 현대자동차 그룹은 미국 정부에 72시간의 시간을 드립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72시간 최후 통첩이라니. 이 시간 안에 우리 임직원들이 당한 인권 침해에 대한 공식 사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이 없다면 현대차는 미국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현재 조지아 공장 투자액 76억 달러, 엘라베마 공장 추가 투자 예정액 30억 달러, 협력업체 투자 74억 달러, 총 180억 달러가 72시간 후 결정됩니다. 180억 달러, 한국 돈으로 25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우리와 직간접적으로 계약된 미국 기업은 2847개사, 고용 인원은 18만 7천 명입니다. 이들의 미래도 72시간 안에 결정될 것입니다. 정의선 회장은 감정을 억누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파트너로 생각했습니다. 76억 달러를 투자하고 미국인 4,300명을 직접 고용했습니다. 우리 기술을 아낌없이 전수했죠. 그런데 그 대가가 우리 직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어제 독일 폭스바겐, 프랑스 르노, 일본 도요타로부터 공동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중국 BYD는 전략적 동맹을 제안했죠.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많습니다. 이 대목에서 CNN 기자가 질문했어요. 정말로 미국을 떠날 겁니까? 정의선 회장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죠. 우리는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직원들의 존엄성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247명의 엔지니어들, 그들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블룸버그 기자가 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대통령님, 당신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지만 정작 미국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우리를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미국을 위한 길입니까?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월가가 요동쳤습니다. 현대차 협력업체 주식들이 일제히 하한가를 기록했어요. 특히 조지아와 엘라베마 지역 기업들은 거래 정지 수준까지 떨어졌죠. 조지아 주지사가 즉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즉시 현대차에 사과하라. 우리 주의 미래가 걸려있다. 37,900개의 일자리를 잃을 수는 없다. 엘라베마 주지사도 마찬가지였어요. 현대차는 우리 주의 경제 엔진이다. 워싱턴의 멍청한 결정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고통받을 수는 없다. 12개 주 주지사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은 72시간 안에 사태를 해결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독자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독자적 행동이 뭘까요? 주 차원에서 한국과 별도 협상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의회도 폭발했습니다. 상원에서 초당적 결의안이 제출됐어요. 대통령은 즉시 한국에 사과하고 관계를 복원하라. 찬성 78, 반대 22. 압도적 통과였죠. 하원은 더 강경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결의안 초안이 돌기 시작했어요. UAW, 전미자동차 노조가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 기업이 떠나면 우리 조합원 5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 정부는 당장 사과하라. 이게 아이러니죠. 평소 외국 기업을 견제하던 노조가 한국 기업을 지지한 거예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72시간. 백악관 상황실에 디지털 시계가 설치됐다고 해요. 71시간 59분, 71시간 58분.
언론들도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죠. CNN은 화면 구석에 시계를 띄웠고 폭스뉴스는 특별 프로그램을 편성했어요. 현대차 72시간 미국 경제의 운명. 트럼프는 여전히 버텼습니다. 측근들이 설득했지만 나는 사과하지 않는다고 고집했죠. 48시간이 지났을 때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졌습니다. 현대차 조지아 공장 협력업체 하나가 부도를 냈어요. 직원 500명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죠. 이게 신호탄이었습니다. 연쇄 부도가 시작됐어요. 24시간이 남았을 때 조지아주 의회가 독자적으로 사과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지아주는 한국과 현대차에 깊이 사과한다. 연방정부와 관계없이 우리는 한국을 환영한다. 12시간 전 트럼프가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48시간이 남은 시점, 저는 조지아 사바나로 날아갔습니다.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했거든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포세일 사인이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현대차 직원들이 살던 주택들이 일제히 매물로 나온 거죠. 택시 기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 지역 집값이 일주일 만에 30% 떨어졌어요. 현대차가 떠나면 이 도시는 끝이에요. 현대차 공장 정문 앞은 이미 시위대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했어요. 한국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를 비난하고 있었죠. 트럼프가 우리 일자리를 죽였다. 한국은 돌아와라. 우리가 잘못했다. 한 시위 참가자를 인터뷰했습니다. 제임스 윌슨, 45세,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이었죠. 20년 만에 얻은 안정적인 일자리였어요. 현대차 덕분에 집도 사고 애들 대학도 보낼 수 있었는데 이제 다 끝났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공장 내부는 이미 가동률이 30%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없으니 정상 운영이 불가능했죠. 미국인 공장장 스티븐 파커를 만났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매일 수십 가지 기술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들이 없으니 라인이 계속 멈춰요. 품질도 엉망이 됐고요. 실제로 불량률이 2%에서 15%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이대로면 한 달도 못 버텨요. 공장을 닫아야 할 거예요. 협력업체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브라이언 모터스라는 부품업체를 방문했는데 이미 반 이상이 문을 닫은 상태였어요. CEO 브라이언 존스턴이 절망적으로 말했죠. 어제 직원 200명 중 150명을 해고했어요. 현대차 주문이 끊기니까 할 일이 없어요. 20년 동안 키운 회사가 일주일 만에 무너졌어요. 사바나 시내로 나가봤습니다. 을씨년스러웠어요. 한인타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국 식당 10곳 중 8곳이 문을 닫았고 한인마트도 폐업 준비 중이었죠. 한국 손님이 없으니까 장사가 안 돼요. 남아있던 식당 주인의 하소연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현대차 직원들이 주 고객이었는데 다들 떠나니까 매출이 70% 줄었어요. 커피숍 주인의 말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현지 부동산 중개인 마크 데이비스를 만났어요. 하루에 50건씩 매물이 나와요.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요. 가격을 50% 낮춰도 안 팔려요. 실제로 100만 달러짜리 집이 50만 달러에도 안 팔리고 있었습니다. 학교도 영향을 받았어요. 사바나 국제학교 교장을 인터뷰했습니다. 한국 학생 300명이 일주일 만에 다 떠났어요. 수업료 수입의 40%가 사라진 거죠. 교사 20명을 해고해야 해요. 병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직원들과 가족들이 우리 병원 환자의 25%였어요. 그들이 떠나니까 의사 5명을 감원해야 해요. 지역 경제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조지아 대학이 발표한 긴급 보고서의 수치가 충격적이었어요. 48시간 동안 발생한 경제 손실 실업자 8,500명, 부도 기업 87개, 부동산 가치 하락 15억 달러, 세수 손실 1일 500만 달러, 그리고 예측이 더 무서웠죠. 현대차 완전 철수 시 6개월 내 실업률 15%, 1년 내 지역 GDP 40% 감소, 인구 10만 명 이탈. 조지아 주지사가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한 말이 절박했어요. 무릎 꿇을 준비가 되어 있다. 현대차가 요구하는 것은 뭐든 들어주겠다. 제발 떠나지 말아달라고 사정할 것이다. 주의회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연방정부가 48시간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조지아는 독립적으로 한국과 협상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 차원에서 별도의 사과와 보상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엘라베마, 텍사스, 오하이오 등 한국 기업이 투자한 다른 주들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죠. 연방정부가 못하면 우리가 한다. 사실상 주들이 연방정부에 반기를 든 거예요. 36시간 전 첫 번째 대형 도산이 발생했습니다. 조지아 뱅크, 지역은행이 파산 보호를 신청했어요. 현대차 협력업체들의 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연쇄부도로 무너진 거죠. 이게 신호였습니다. 지역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24시간 전 조지아 주 방위군이 출동 준비를 했습니다. 실업자들의 시위가 격해질 것에 대비한 거였죠. 미국에서 경제 문제로 군대가 출동 준비를 한 건 대공황 이후 처음이었어요. 카운트다운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백악관을 쳐다봤죠. 마지막 24시간. 워싱턴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제가 백악관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고위 관료들이 분주히 드나들더군요. 국무장관, 재무장관, 상무장관이 연이어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였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날 아침 트럼프는 여전히 완고했다고 합니다. 나는 사과하지 않는다. 그들이 오버하는 거다. 하지만 오후 2시 결정적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월스트리트 거물 10명이 공동으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건 거예요. JP 모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들이었죠. 각하 12시간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월가는 붕괴합니다. 이미 뱅크런 조짐이 보입니다. 실제로 조지아 지역 은행들에서 예금 인출 사태가 시작됐었어요. 오후 4시 의회 지도부가 백악관에 최후 통첩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밤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내일 아침 탄핵 절차를 시작한다. 공화당 원내대표까지 서명한 문서였습니다. 같은 당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초유의 상황이었죠. 오후 6시 국방부가 충격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재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동북아 안보 체제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이건 경제를 넘어선 안보 위기였죠. 오후 8시 트럼프가 마침내 꺾였습니다. 비서실장이 기자들에게 브리핑했어요.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메시지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사과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오후 10시 12시간 전 트럼프가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소중한 파트너다. 최근 일어난 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우리는 한국 기업과 근로자들을 높이 평가한다. 유감 표명, 사과는 아니었죠. 한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유감 표명을 확인했다. 하지만 우리가 요구한 것은 명확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약속이다. 아직 충분하지 않다. 시계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11시간 전 조지아 주지사가 서울에서 현대차 회장을 만났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어요. 실제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의선 회장의 답변은 단호했죠. 주지사님의 진심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연방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10시간 전 미국 증시 야간 선물이 폭락했습니다. 내일 개장과 동시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죠. 9시간 전 백악관 상황실에 모든 강요가 소집됐습니다.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최후의 회의였죠. 8시간 전 새벽 2시 트럼프가 다시 트위터를 켰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미국 정부를 대표하여 한국 정부와 국민, 특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247명의 기술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책임자는 처벌될 것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공식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6시간 전 국무장관이 주미 한국 대사를 긴급 방문했습니다. 공식 사과문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약속했죠. 4시간 전 한국 정부가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미국의 사과를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회의였어요. 2시간 전 조지아에서는 주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현대차 공장 앞에 모여서 촛불을 들고 플리즈 스테이를 외쳤죠. 1시간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CNN, BBC, NHK 모두 생중계를 했어요. 한국의 결정이 21세기 국제 질서를 바꿀 수 있다고 평가했죠. 30분 전 백악관은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트럼프는 집무실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0시 0분 0초 서울은 오후 2시, 워싱턴은 새벽 1시였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외교부 브리핑룸을 주시하고 있었죠. 한국 외교부 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어요. 지난 72시간 동안 우리는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침묵, 심장이 멎는 듯한 정적이었죠. 미국 정부의 사과를 확인했습니다.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예외를 구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브리핑룸이 술렁였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한국 기업들은 각자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정부는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을 모색할 것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세계 지도가 나타났죠. 앞으로 한국의 투자는 다변화될 것입니다. 지도 위에 붉은 점들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베를린, 파리, 런던, 싱가포르, 하노이, 자카르타, 그리고 조지아의 점이 천천히 꺼졌습니다. 현대차를 포함한 우리 기업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 나라에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가 알았죠. 한국이 미국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지만 더 이상 특별한 관계는 아니라는 거였어요. 현대차가 즉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조지아 공장은 현 수준을 유지한다. 하지만 2단계 투자 30억 달러는 독일로 전환한다. 절반의 승리, 절반의 패배였죠. 삼성은 더 차가웠습니다. 텍사스 투자는 백지화한다. 대신 유럽과 아시아에 200억 달러를 투자한다. LG는 아예 방향을 틀었어요. 폴란드를 글로벌 배터리 허브로 만들겠다. 월스트리트가 개장했습니다. 예상대로 폭락했죠. 다우 마이너스 800포인트, 나스닥 마이너스 5%.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유럽 증시는 상승했고 아시아 시장도 올랐죠. 자본의 대이동이 시작됐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백악관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트럼프는 트위터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사과했고 한국이 부분적으로 받아들였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언론의 평가는 냉정했죠. 워싱턴 포스트, 미국이 졌다. 완전히 졌다. 뉴욕타임스, 초강대국의 굴욕. 월스트리트 저널, 자초한 경제 참사. CNN,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 유럽의 반응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독일 총리, 한국의 현명한 선택을 환영한다. 프랑스 대통령, 유럽 아시아 기술 동맹의 시대가 열렸다. 중국도 만족스러워했죠. 미국 1급 체제의 종말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논평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한국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청와대 앞에 모인 시민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노래를 불렀어요. 분노가 아닌 자부심의 노래였죠. 우리는 무릎 꿇지 않았다. 작지만 강한 나라, 기술 강국 대한민국. 플래카드의 문구들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제가 인터뷰한 서울 시민의 말이 기억납니다. 미국이 사과했지만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신뢰가 깨졌거든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해요.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파장은 계속됐습니다. 일주일 후 EU와 한국이 포괄적 기술 동맹을 체결했어요. 한 달 후 아세안 10개국이 한국과 특별 경제 파트너십을 맺었죠. 3개월 후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순위가 5위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역사적 참패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몇 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전환점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유일한 촉강대국이 아닙니다. 기술과 경제의 다극화가 가속화됐죠.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기술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 247명의 엔지니어, 구금으로 시작된 사건이 세계 질서를 바꿨습니다. 이것이 제가 목격하고 취재한 21세기 최대의 외교 참사이자 경제 전쟁의 전말입니다. 역사는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할까요? 오만한 제국이 작은 나라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가 무릎을 꿇은 사건이라고 쓰지 않을까요? 아니면 기술이 군사력을 이긴 첫 번째 사례라고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세계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20년간 국제 뉴스를 다루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힘은 총과 폭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술과 경제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작은 나라도 충분히 강할 수 있다는 것. 247명이 바꾼 세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새로운 시대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미국이 스스로 자초한 역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저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247명의 엔지니어가 부당하게 구금된 사건.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한국의 진짜 힘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죠. 기술력과 경제력, 그리고 굴복하지 않는 자존심. 이것이 21세기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인이지만 이번 사건을 취재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결코 만만하지 않은 나라. 아니, 이제는 작다고도 할 수 없겠네요. 기술 강국, 경제 강국, 그리고 자존심 강국.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왔나요? 혹시 이 사건의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한국이 어떻게 초강대국을 굴복시켰는지, 기술이 어떻게 새로운 힘이 되었는지,
전 세계가 알아야 할 이야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놀라운 국제 뉴스의 비하인드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